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뤄왔던 이유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인구적인 요소 말고도. 그리고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자료들 하도 보다 보니까 아니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집값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아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결국에는 집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재테크로 부자 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나 많이 묶여 있는데 그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 너무 엄청나잖아요.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이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 때보다 더 많은 인구 감소가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2년 연속 감소가 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더 감소될 거예요. 2022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4만 명 줄어들었고 4만 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앞으로 많이 줍니다. 뒤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2072년에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2024년에 정점을 찍고 통계청 예측으로는 72년에 중위축에 3,622만 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50년 동안 약 1,500만 명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5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라 변수가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근데 이 인구 추계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출산율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의 가정은 합계 출산율 지금 수치를 가정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2070년대가 되면은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나온 것이라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4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건설신문의 이 기사인데요. 올해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30만 6천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년 2025년 같은 경우는 24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년에 뭐 30만 가구, 24만 가구 공급이 되는데 한 해 앞으로 몇 년씩 감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냐면은 앞으로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자, 그럼 2040년이 되면 한 해에만 24만 명이 감소할 수도 있다. 자, 그럼 2024년대에는 1년에 2, 30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만큼의 사람이 매년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의 예측은 굉장히 합계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고 이거보다 한 해 한 해마다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감소하는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점은 2060년대에 가게 되면은 1년에만 56만 명이 사라진다. 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집을 계속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야지 집값이 상승될 여력이 있을 텐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15세에서 64세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소폭은 전체 감소폭보다 더 커요. 젊은 세대의 감소가 더 많으니까. 정점은 이미 찍었고 앞으로 줄어들어서 2070년에는 지금보다 거의 2천만 명가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진짜 가파르게 줄어들고요. 고령자는 늘어나서 여기에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오기도 하고 유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일 가능성, 이거보다 더욱더 심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IMF 총재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런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성장률과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구에 근거한 우리나라 향후 30년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인데 집값이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신혼부부가 줄어드는데 이건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자, 혼인 건수만 보셨을 때 제일 많았던 거는 95년에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2022년에 19만 건으로 거의 24만 건.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잠깐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 30대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자, 남성 20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41.9%, 여성 20대는 27.5%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죠? 그러면은 학령 인구,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통계청의 예측으로 봤을 때는 2000년만 하더라도 학령 인구가 1138만 명이었는데 2072년이 되면은 278만 명으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은 학생 수의 감소가 또 집값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서울에서도 심지어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죠. 서울 초등 신입생이 5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사상 처음으로 이게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요. 중구나 종로구와 같은 구도심에서 이런 현상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혼부부의 감소가 학군이라든지 신도시에 미칠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집을 사서 이주한 사람, 이미 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살 것 같은데 근데 신혼부부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주고 좋은 학군과 육아 환경을 위해서 계속 그 도시로 이사를 오려고 해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혼부부 그리고 학생들의 수가 예전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점. 자, 물론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안 하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하락할 요소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1인 가구의 증가는 그 반대 내용이죠. 우리나라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2022년에 34.5%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1인 가구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가구 구조이고 원래 제일 많았던 4인 가구라든지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2050년에 1인 가구 비율을 통계청은 몇 %로 보고 있느냐? 40% 조금 안 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 가능성 없잖아요. 자, 요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인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1년에 뭐 100만 명가량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던 사람들이 앞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이 30년 뒤에 그러면 그 집은 누구한테 갈까요? 그들의 후손들, 자녀 세대들한테 갈 텐데 이들이 결혼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서 한 집에 살다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에 한 집에 한 명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총 가구 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통계청은 정점을 2039년까지 가구가 쪼개져가지고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 가구 증가로 지배 수요가 늘어나기는 할 텐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감소가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통계청은 그 감소폭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집값을 유지해 주거나 덜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또 해보죠. 1인 가구들은 어느 지역을 선호할 것인가? 아무래도 젊은 1인 가구라면 좋은 직장이 몰려있는 곳일 것 같고요. 고령자 1인 가구라면 일자리와 병원이 가까운 수도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워낙에 도시 토박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시골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예전만큼 많이 안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일이 펼쳐지죠.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도쿄에 있는 고급 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에서의 고급 맨션이란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짜배기,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일자리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은 쪽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생각도 해보죠. 1인 가구는 몇 평 규모의 주택을 선호할까?
혼자 살더라도 30평 이상 넓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분간 기존의 가족 구조인 3, 4인 가구에 집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값이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 적은 평수, 아니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걸 선호하게 되겠죠. 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1인 가구 어떤 면적에서 많이 사는가, 압도적으로 40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치면은 12평 이하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보자면 작은 집에 1인 가구가 보통 많이 거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뭐냐면은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의 이재춘 부연구위원이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요. 자, 1인 가구용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연구거든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소형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2040년까지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청년층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머리수 자체가 적으니까. 대신에 중장년층, 고령층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진 고령층들,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진 시대의 청년들의 경제적 이유를 고려해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요인. 지방이 소멸이 된다라는 부분. 자, 소멸인구 계산법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20살에서 39살 여성 인구수를 65세 고령 인구수로 나눠가지고 65세 이상 0.5 이하가 되면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T 지역, 이쪽 지역이 지금 소멸 위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 국토 면적은 수도권이 12%도 채 되지 않는데 이 정도로 따닥따닥 몰려 살고 있고 수요가 그쪽에서만 몰리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은 지방의 소도시보다는 아무래도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에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종도 늘어나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서울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편, 인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성장률로 봤을 때는 2050년쯤 통계청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성장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은 정말 저렴할 것 같아요. 고령자들이 사망 후에 빈집도 늘어나서 공짜 집도 심지어 많아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해가지고 별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대신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 세종으로만 몰리게 된다면 그쪽 집값은 유지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몇 퍼센트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2020년에는 53.8%까지 찍었고요. 계속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흐름 끊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나홀로 소득 감소한 20대, 4년 만에 빚만 2배로 늘었다. 요즘 20대들 취업도 잘 안 되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쪽 자료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 한번 보세요. 20대 이하의 가구 소득을 보시게 되면 2018년보다 오히려 2021년에 줄어들었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올해도 그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반면에 이들의 부채 보유액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물론 지금의 20대들이 앞으로 잘 일자리도 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성장시키고 한다면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럴 만한 조짐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고령자들 쪽으로 볼게요. 고령 환자가 앞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의 유무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자, 우리나라 사망자들 앞으로 급증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70대 이상이 되게 되면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사망 원인의 1, 2, 3위를 보게 되면 암,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것처럼 수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질환들이에요. 네, 상급 종합병원 분포를 보시게 되면 다 수도권에 있죠. 대구 이런 쪽에 있고 종합병원까지 끼더라도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인구 소멸 지역에는 지금 괜찮은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고령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도시에 남아있지 저런 인구 소멸 지역, 지방 소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 물론 의료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케어하고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래의 신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는 미래 신도시가 가족 중심의 도시가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1인 가구 편의를 위한 도심 재개발 구역이 아닐까? 아니면은 의료와 힐링, 저렴한 임대 비용이 장점인 실버타운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실거주자가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하는 형식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개인 임대업자가 앞으로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게 국가, 기업 중심으로 임대업이 다른 나라처럼 진행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민자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어느 연령대 외국인들이 많은가를 보시게 되면은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0대, 40대 생산 연령 인구들이에요. 자,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쭉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집값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폭보다 우리나라 내국인의 인구 감소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소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아, 남북 통일 말고는 답이 없다. 통일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늘어날까요?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5,200만 명 정도, 북한은 2,6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7,8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도 저출산이라 앞으로 2070년까지 그 인구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북한의 학계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기준으로 1.8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뭐 3명씩 낳고 그런 나라가 북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걸 어느 정도 높여줄 수는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46.1%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남북한이 합치게 되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51%로 어느 정도 높여줄 수는 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고소득자가 아니라서 집값에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방 소멸 지역에 저렴한 집에 살게 되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까요? 하지만 효과가 클 것 같진 않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는 진짜 빠른 속도로 앞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생각인 것 같고요. 자, 고령자는 증가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한다. 새로 집을 사줄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혼부부와 학생이 감소한다. 신도시, 신규주택, 학군을 따지면서 몰리던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향후 50년 동안. 자, 그리고 1인 가구로 가구가 쪼개지는 점은 주택 수요 증가의 요소라는 점. 자,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이유라고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언제까지며 수도권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알겠는데 몰린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 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유입인구, 남아있는 고령자, 사망자, 그들의 재산 상황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 유지가 될 지역,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여전히 학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난 곳,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좋은 직장이 가까이 있고 교통도 좋은 곳,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로서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값이라는 것은 정책, 금리, 경제 성장률, 건설 비용, 교통, 투기, 기술 변화 등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맞지 않나,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는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요인들, 앞으로 생겨날 변수가 인구 감소 요인을 넘어서 집값 상승을 과연 이끌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이 또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반대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